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거쳐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등 7월 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통합당은 정부 여당의 뻔뻔함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번 주 부동산 대책 TF를 구성해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통합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한 데 이어 야당목 부의장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구성과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 수용 여부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밝히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통합당은 윤 총장을 국회 법사위에 출석시켜 상황을 직접 듣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 오늘은 정치권에 불어닥친 부동산 투기 논란과 여야의 충돌을 예고하고 있는 청와대 외교 안보라인 내정 인사들에 대한 청문회 전망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앤 시작하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에 대해서 여론이 크게 악화하고 있습니다. 성남 민심의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비상조치에 나섰는데 조만간 부동산 투기 대책을 발표하고 다주택 소유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안에 집을 처분하도록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정부 여당의 뻔뻔스러움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양윤선 기자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해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인데 최근 부동산 문제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다며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조치란 설명입니다. 여론의 문매를 맞았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달 안으로 반포 아파트까지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도 다주택자인 소속 의원들이 이른 시일 안에 집을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후보들에게 공천을 주면서 1가구 1주택 서약을 받고 2년 내 주택을 처분하도록 했지만 그 시기를 앞당긴 겁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 전임을 거듭 강조하며 종부세 강화 등 관련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능한 한 7월 달에 할 수 있는 조치는 7월 달 중에 임시국회에서 하고 또 부족한 것은 정책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정기국회에 가서 더 보완할 수 있도록. 진보시민단체도 부동산 정책 비판에 합세했습니다. 경실련은 민주당이 총선 전 선언했던 1주택 약속을 지키지도 않았다며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참여연대는 국회 국토위와 기재위 소속 여야 다주택자 의원들을 겨냥해 거주 목적 한 채를 제외한 주택을 매각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달했습니다. 41명 중 12명은 여전히 다주택자입니다. 국회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중 30%가 다주택자입니다. 미래통합당도 정부 여당의 인사들이 강남 불패를 몸소 증명해 보이고 있다며 비판에 날을 세웠습니다. 어제 부동산 정책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늘 오후 당 비대위 산하 경제혁신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문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냈습니다. 통합당은 정부가 수요 억제 정책을 피다 보니 공급이 모자라 가격이 오른다고 진단하며 재개발, 재건축 조건 완화와 같은 주택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는 대책을 마련할 것임을 알렸습니다. 국회 방송 양윤선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을 추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사위원장 없이는 국회 원구성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건데요. 이와 별개로 상임위에는 적극 참여해 원내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포기한 미래통합당이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도 맡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부의장직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돌려주지 않으면 다른 상임위원장과 마찬가지로 국회 부의장 자리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국회 부의장 후보로 유력했던 5선의 정진석 의원은 자신의 SNS에 호랑이는 굶주려도 풀을 먹지 않는다며 부의장직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통합당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문제를 재협상할 경우 국회 부의장도 함께 논의하겠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협치의 상징과 핵심은 법사위원장입니다. 민주당이 이 협치 체제를 위해 복원시켜야죠. 이로 인해 국회 부의장단과 협의가 필요한 정보위원회 구성과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부의장 문제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통합당은 또 정보위원 명단을 제출한 만큼 정보위에 참여해 국정원 수장으로서 부적격하다고 밝힌 박지원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도 예고했습니다. 통합당은 원구성과 별개로 상임위에서 현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 원내 투쟁을 벌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당장 통합당은 운동선수 보호법안 등 이번 주 내에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중점 입법과제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검찰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일 오전 10시까지 답을 달라면서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민주당도 윤 총장의 결단을 촉구했고 통합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윤 총장의 입장을 직접 듣겠다면서 법사위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일 오전 10시까지 장관 지휘권 발동에 대한 답을 내놓으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장고에 들어간 윤 총장에게 사실상 최후 통첩을 날린 겁니다. 윤 총장은 지난 3일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검찰 내부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닷새째 침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의 결단을 압박하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라며 추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는 정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총장은 측근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법무부 장관의 지휘에 속히 응해야 할 것이고 수사 방해로 오해받을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의원도 장관이 법에 따라 지휘를 했으면 그걸 받아들이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윤 총장을 출석시켜 추 장관의 지휘권 남용에 대한 입장을 직접 듣겠다는 방침입니다.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려고 하는 이런 아주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국회 법사위원회를 열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출석 요구해서 그 상황을 들어보고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윤 총장이 침묵을 깨고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은 장정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관련 여론조사 결과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여론조사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잘된 인사라 이렇게 평가했네요. 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지명을 국민 절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응답자의 51.3%가 긍정적으로 답했고 부정적인 평가는 39.9%, 잘 모른다는 8.8%였습니다. 예. 특히 지역별 편차가 컸는데요. 전라도에서는 71.4%라는 높은 수치의 긍정 평가가 나온 반면에 대구, 경북과 충청도에서는 50% 이상 부정적 평가가 높았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는 긍정이 44.6%, 부정 39.9%로 엇비슷하게 나타났는데요. 예. 이에 대해 리얼미터 측은 중도나 보수 성향, 통합당 지지층에서 이인영 후보자보다 박지원 후보자가 무난하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박지원 후보자의 경우 대북 전략통이자 김대중 정부와 그 국회에서 활동한 점 등을 볼 때 국정원장 자질이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은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이 두 명의 인사청문회가 조만간 국회에서 열릴 텐데요. 통합당이 특히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치 9단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리는 박지원 전 의원이 이번에는 국정원장 후보자로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지 석 달 만에 이제 화려하게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자리가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이라는 점에서 통합당은 박지원 후보자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박 후보자가 옥고를 치른
대북 송금 사건, 통합당은 이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은 현대그룹이 북한에 사업권 구입을 명목으로 4억 5천만 달러를 불법 송금한 사건이죠. 2003년 참여정부 시절 당시 특검에서 대북 송금에 관여했던 박 후보자는 징역 3년형의 유죄 판결을 받아서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랬었죠. 예. 이와 관련해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 후보자가 차라리 통일부 장관이면 모를까 북한을 상대하는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 수장은 안 되는 사람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의 이 면밀한 동향, 의도 등을 보완해서 알아야 되는 기관인데 이 기관에 북한과 대화하고 또 북한을 잘 아는 사람을 넣는 것은 국정원의 설립 목적에 반한다는 겁니다.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실시될 정보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이 통합당 하태경 의원도 박 후보자는 반성문부터 쓰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네, 관련 발언 2개 모두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국정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인데 이 기관은 남북 대화를 하거나 북한하고 무슨 협상을 하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을 망치는 거죠. 박지원 내정자는 국정원장 청문회 오기 전에 북한 인권법 저지한 것, 반대한 것, 천안함 북한 소행이라고 한 번도 명시적으로 말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문부터 써야 됩니다. 네, 통합당은 이 박지원 후보자와는 달리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후보자가 이 기존에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남북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이런 정책적인 것들을 다 들어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혀서 이번 인사청문회는 이 야당의 박지원 총 공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사청문 대상 2 후보자 중에서 조금 전 여론조사 발표에서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가 조금 낮게 나왔는데 네. 통합당에 지금 집중해서 지금 선거 검증을 예고하고 있군요. 네. 인사청문회 정보위가 주관하나요? 네, 국정원을 피감기관으로 둔 것은 이 바로 정보위인데요. 네. 오늘 통합당이 21대 전반기 국회 전 상임위원장단을 포기하고 또 국회 부의장도 포기하겠다고 밝히면서 불똥이 튄 곳이 바로 정보위입니다. 네. 현재 민주당 독점의 다른 상임위원장 자리와 달리 정보위원장 자리는 공석인데요. 국회법상의 정보위원장 선출은 국회 부의장과 협의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결국 여야 몫의 국회 부의장과 이 협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통합당이 부의장직을 포기하면서 정보위원장과 위원 모두 선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박지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일정이 좀 지연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정보위원장 빨리 선출해야 할 텐데요. 여야 어디에서 가져가게 될까요? 네, 정보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좀 셈법이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우선 통합당은 민주당이 이 상임위원장 자리 18개를 다 가져가라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이 정보위원장 자리를 잡으면 이번 박지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여 공세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인사청문회를 통해 낙마를 시키거나 임명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등의 국회 동의는 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위원장 자리가 야당 입장에서는 탐나는 자리가 아닐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정보위원장 자리는 중요한데요. 최근 북한이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존 볼턴 회고록 논란이 더해지면서 이 통합당이 국정조사까지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 문제가 이 정치권의 민감한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정보위원장 자리를 야당이 쉽게 내주기는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네, 또 그 차별금지법을 둘러싸고 이제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서 찬반 입장이 뜨거운 것 같은데요. 21대 국회 첫 지금 이제 국민동의 청원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노동이라든가 성별 차별 관련 금지는 이미 돼 있지만은 네. 이 포괄적 차별금지 입법 그런데 반대가 지금 10만 명 이상의 동의 얻었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21대 국회 첫 국민동의 청원으로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가 국민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각 상임위로 회부가 됐습니다. 청원자는 청원 취지에 동성애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조장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입법에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정의당 측은 차별금지법 입법에 반대하고 있는 보수 기독교계에서 대거 청원 동의가 잇따른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이 차별금지법 입법을 촉구하는 청원도 올라와 있는데요. 언제까지 종교 성향이 정치와 헌법에 관여해야 하느냐는 내용인데 제가 조금 전 확인했을 때 게시물 등록 일주일 만에 11,400명 이상의 동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 국회는 이 30일간에 10만 명의 동의를
그 10만 명이 동의한 국민 동의 청원권에 한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도록 돼 있는데요. 앞으로 국회 법사위 등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반대 청원의 내용도 함께 검토하고 논의하게 될 전망입니다. 네, 차별금지법 입법을 반대하는 국민 동의 청원이 성립이 되면서 이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 역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겠군요. 네, 정의당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뒤에 이 법안의 취지를 알리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 차원의 차별금지법 제정운동본부도 발족한 상태고요. 이 차별금지 법안은 성별, 장애, 나이 등의 신체 조건과 혼인 여부, 종교 사상 등 정치적 의견은 물론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거나 예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여러 가지 차별 기준을 모두 담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내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동성애 문제 등의 민감한 종교계에서 반대가 심할 것으로 보고 오늘 정의당 지도부는 불교와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등의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또 민주당 당권에 도전하는 이낙연 의원이 어제 차별금지법 입법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힌 것을 환영하면서 거대 여당이 적극적인 당내 논의를 통해 법안 통과에 협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장재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 고 최숙현 선수가 상습적인 가혹 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 많은 분들의 안타깝게 했습니다. 폭언과 폭행을 당해도 하소연조차 못하는 전근대적인 훈련 풍토가 이제라도 개선돼야 할 텐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월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자 국회가 초당적으로 나섰습니다. 선수를 폭행하거나 성폭행을 저지른 체육 지도자의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시키도록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우리 국회 역시 깊은 자성에 기초해 체육계 폭행, 성폭행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 조치에 나설 것을 약속드린다. 하지만 고 최숙현 선수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선수 보호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팀 닥터와 같이 지도자가 아닌 관계자는 처벌이 어렵고 스포츠윤리센터에 강제조사 권한이 없는 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민주당 박정우 의원은 이런 점을 감안해 한층 강화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에 인권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2주 안에 조사를 완료하도록 명시했고 피신고인의 직무 정지 등 우선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통합당에선 이용 의원이 법안을 준비 중인데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 등을 먼저 취해 외부 압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여기에 팀 관계자 등으로 자격 박탈 대상을 확대하고 스포츠윤리센터에 강제 조사권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 밖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선수의 피해 사실을 확인한 경우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국가인권위가 윤리센터를 감독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회방송 한도영입니다. 최근 남북 관계가 꽉 막힌 상황인데 북한은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고 밝혔죠.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정부가 조급한 마음에 북한에 구걸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합당 주도로 발족한 글로벌 외교안보 포럼. 기조연설에 나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북한에 치우친 정책 기조를 꼽았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며 일방적으로 북한 입장을 옹호할 경우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급한 마음으로 단기 성과를 내려고 하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너무 어떤 단기에 뭘 갖다 이 국면을 해소하려고 그러면 할수록 점점 더 우리는 어려운 위치에 가게 된다.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북측에 구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권의 외교안보 인식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남북 종전선언에 북한은 관심도 없을 거라며 의미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부 여권 인사가 주한미군 감축,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거론한 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오늘 뉴스에 보니까 어떤 분은 상당히 그 고위직에 계신 분이 주한미군 우리가 아무리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간다. 절대 나갈 리가 없다. 이런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걸 보고서 제가 참 경악스럽다. 참말로 참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실을 감안한 남북관계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통일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남북 양쪽에서 서로 대국민용으로 통일이라는 말을 부르짖은 실질적으로 과연 통일이 가능한 거냐 하는 데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갖다가 하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한반도 분단 책임이 있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의 협력 없이 통일은 불가능하다며 이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0일 실시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각각 의결했습니다. 또 여야는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청문회 직후 바로 채택해 법정 기한을 지키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경기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재정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협의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민이 겪는 경제적 고통이 매우 크다면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경기도 내에서 부동산 정책과 연계한 기본소득 실험이 가능하도록 당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당에서도 코로나19 극복과 양극화 해소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당정 협의를 통해 경기도의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가가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장은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을 만나 공정한 보훈심사 체계 정비가 이뤄져야 새로운 애국자도 만들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국회를 방문한 사르드루 우무르자코프 우즈베키스탄 부총리를 만나 코로나19 공조를 계기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7월 8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에게 이달 중으로 1주택만 남기고 다 집을 팔라고 권고했던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똘똘한 한 채 보유 논란을 일으킨 자신의 서울 반포 아파트도 이달 안에 처분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노 실장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유하고 있던 두 채 아파트 중에 청주 소재 아파트를 매각한다고 밝혔고 지난 일요일 매매됐다며 고위공직자에게 1가구 1주택을 권고한 데 따른 스스로의 실천이었고 서울 소재 아파트에는 가족이 실거주하고 있는 점, 청주 소재 아파트는 주중 대사,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년간 비어져 있던 점이 고려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노 실장은 그러나 의도와는 다르게 서울의 아파트를 남겨둔 채 청주 아파트를 처분한 것이 서울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춰져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청주 아파트 매각, 반포 아파트 보유라는 노 실장의 처신과 관련해서 오히려 청와대가 강남 불패 신호만 주고 있다는 질타가 이어져 왔습니다. 노 실장, 결국 청주 아파트에 이어서 반포 아파트까지 처분하게 되면서 2주택자에서 무주택자로 바뀌게 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고위공직자가 여러 채 집을 갖고 있으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 보유 논란이 청와대와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금 부동산 태풍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신병을 인도하라는 미국 정부의 요청을 거절한 법원의 결정에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한 재판부라는 조롱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정치권 역시 여야를 막론하고 사법부가 사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은 법원은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해 수사의 주권을 한국에 둠으로써 철저한 마무리를 하고자 했다지만 이 같은 결정이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며 이는 앞서 손정우가 음란물 유포 혐의로 징역 18개월의 복역을 마쳐 석방됐고 여죄의 죄감 역시 미국보다 훨씬 가벼울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사법부가 면죄부를 주고 관대한 처벌로 부적절한 선례를 남긴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법부는 현 상황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가벼이 여겨선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통합당의 반응 역시 싸늘했습니다. 황교안 통합당 부대변인은 N번방 사건 등으로 디지털 선범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판단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사건을 담당한 해당 판사의 대법관 후보자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청원이 하루 사이에 20만 명을 넘어선 상황을 두고는 국민의 비판과 불신은 사법부 스스로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외신에서는 한국에서는 배가 고파서 달걀 18개를 훔친 남성과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가 똑같이 18개월형을 받았다는 조롱 섞인 보도까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손 씨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22만여 개를 회원 4천여 명에게 유포해서 약 4억 원의 암호화폐를 챙겼습니다. 생후 6개월 영아까지 범죄 표적으로 삼은 그에게 법원이 내린 형량은 고작 18개월이었습니다.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디지털 성범죄자들에 더 진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더 강력한 양형 기준이 마련돼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톡입니다. 대북 문제 논의를 위해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 대표. 그가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닭 한 마리의 식당인데요. 7개월 만에 한국을 찾은 비건 부장관의 첫 끼니도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닭 한 마리였습니다. 비건 부장관 어제 저녁 주한 미 대사관조에서 주요 미국 측 인사들과 함께 만찬을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이 만찬에 오를 음식은 비건 부장관이 한국을 찾을 때마다 빼놓지 않고 즐긴 닭 한 마리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검사로 입국이 지연되면서 약속된 닭 한 마리 만찬에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그의 닭 한 마리 사랑은 막을 수가 없었다고 하죠. 밤 10시를 넘겨서 서울에 도착을 했지만 이 늦은 밤에도 불구하고 미 대사관저로 직행해서 닭 한 마리 야식으로 즐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닭 한 마리를 향한 비건 부장관의 특별한 애정 역시 유명하다고 하죠. 방한 시에 늘 같은 식당을 찾았던 비건 부장관. 지난 5월에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 트위터를 통해서 직접 닭 한 마리를 요리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폴란드 출신인 비건 부장관에게 닭 한 마리는 어머니가 만들어준 소울푸드처럼 느껴졌다고 한다. 그 요리를 먹으면 마음이 따뜻해진다라고 했다고 전한 바가 있습니다. 비건 부장관 닭 한 마리를 야식으로만 즐기기에는 아쉬움이 컸던 것일까요? 내일 미 대사관조에서 닭 한 마리 오찬을 또다시 즐길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소울푸드인 닭 한 마리로 힘을 채운 비건 부장관, 북미 대화에 물꼬를 트는 성과를 얻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정치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두 분이죠.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노영민 실장 서울 반포 아파트 대신에 청주 아파트 매각해서 논란이 됐다가
이달 내 반포 아파트 처분하기로 이제 SNS에 올렸던데요.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해서 당장 여론이 그렇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최 교수님, 예. 일련의 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련의 과정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물론 뭐 개인이 자기가 소유한 집 그걸 파는 문제를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뭐 장 소장도 그렇게 한번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거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적 어떤 시선이나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좀 네.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물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한 집을 뭐 팔아라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본인이 비서실장 하시면서 참모들에게도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아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판 게 결국은 조금 가격이 적은 좀 저렴한 집을 팔고 서울 강남의 집은 계속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도덕적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렇게 솔선수범하지 않은 모습 때문에 결국은 정부가 과연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고 하는 메시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런 한계가 있지 않겠나 이런 비판이 있었죠. 노 실장 개인에 대한 실망은 이제 반포 아파트까지 팔기로 했기 때문에 예. 좀 잦아들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시기적으로 좀 늦어지니까 물론 뭐 저는 어느 정도 여론이 반감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팔고도 결국은 어느 정도 그래도 여운은 남을 거다. 왜냐하면 좀 일찍 처음부터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렇게까지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예. 조금 시기가 늦춰지면서 비난 여론이 있었고 그 비난 여론 때문에 결국 팔게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서 노영민 실장 관련돼서는 앞으로도 약간의 비판은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반포의 집을 처분하면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져서 예. 뭐 노영민 실장 입장에서 개인적으로는 좀 뭐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정치적인 위치라든지 아니면 지금이 비서실장의 자리에 있는 것이 결국은 그런 국민적 도덕성의 기준에 부합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는 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 교수께서는 오늘 서두를 꺼내면서 장성철 소장도 동의할 거지만 이렇게 달면서 얘기하시네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자기가 어느 아파트를 어느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어떻게 팔겠다라는 것을 강제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즉 민주당이 지금 행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다주택자들 집 팔아라 강요하는 것도 저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것보다는 시장 경제 논리에 상당히 어긋나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예.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결국에는 치명타를 가한 그런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선택을 했지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집값 잡겠다, 자신 있다, 강남 집값 어쨌든 원래 수준으로 되돌려 놓겠다라고 몇 차례나 약속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거기 있는 비서실장이 스스로 약속한 거를 버렸어요. 자, 1가구 2주택자들, 다주택자들, 공직자들 이거 빨리 팔아라. 우리 주택 하나만 갖고 있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약속했잖아요. 국민들한테. 그랬는데 지역구를 버리고 강남 반포 아파트를 처음에 택했다? 이것은요. 자유시장 경제체제 하에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어떻습니까? 그럼 오늘까지 이렇게 처분을 했는데 일부에서는 혹시 작은 건 먼저 팔고 큰 건 나중에 파는 절세 전략 아니냐 이런 비판도 그런 조롱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1가구 2주택을 하면은요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절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취득가보다 그렇게 판매가가 높지 않은 청주권을 먼저 팔아요. 그러면은 그랬을까요? 그랬다라고 제가 추측을 하는 겁니다. 팔아서 1가구 1주택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1가구 1주택이면은요 9억 원 이상 초과되는 금액만 이제 그 양도세를 매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대략 1,300만 원만 양도세를 내요. 근데 반포 아파트를 먼저 팔면은요 차액 12억 원에 대한 차액에 대략 한 30%를 낸다고 봐요. 그럼 대략 3, 4억 정도를 내거든요. 어마어마한 절세를 한 거죠. 저는 처음에 반포 아파트를 팔겠다고 결정했다가 청주 아파트를 팔겠다라고 한 것은 1시간 동안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받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 사모님이 그러셨든 아니면 다른 어떤 뭐 세무사가 그랬든 이 부분을 나중에 알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지 않았느냐. 근데 하지만 조롱거리가 됐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부작용이 더 커버렸다 그 얘기군요. 그럼요. 결국에는 욕먹을 거 다 욕먹었고 기본적으로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가장 큰 치명타를 줬다. 상징적인 의미를 줬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뭐 상징적인 의미를 줬다고는 보진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절세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보진 않아요. 노영민 실장이 지금 이제 자녀가 아마 살고 있는 거 이렇게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래도 강남에 있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절세까지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요. 원래 원칙이 뭐였냐면 노영민 실장은 그 얘기를 했잖아요. 1주택은 괜찮다.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집을 팔으라고 얘기한 거지 어느 지역에 팔아라 이런 얘기는 사실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본인이 이제 솔선수범한다는 입장에서 아마 하나를 판 게 그게 이제 청주 집인데 실제 거주하고 있는 뭐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집을 팔기가 좀 어려웠을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됐을 거라고 저는 보고 이런 뭐 그냥 장 수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세금이 줄어들고 이런 것까지 고민해서 했을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네. 자녀가 거기 산 거는요. 투기의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거기 살지 않으면 세입이나 월세를 줘야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월세를 받거나 전세를 놔야지 그게 되는데. 문제 있다라고 보세요? 그럼요. 본인이 안 살면서 자녀 살게 한 거는 그건 투기의 전형적인 형태죠. 우리나라 보통 그래도 이렇게 거주하는 게 가족들을 같이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면은요. 그러한 의혹이라든지 그러한 비판에서까지도 받지 않도록 솔선수범, 몸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논란이 제대로 지나지지 못할 경우에는 노 실장에 대한 사퇴론이 분출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비서실 개편으로 연결되지 않겠냐 하는 추측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반포 아파트까지 판다고 하셨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뭐 비서실장에 대한 인책론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인책론은 나올 것 같다. 야당에서는 회의만을 제출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은 담당 부처의 장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특단의 선택을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서실 개편 혹시? 저도 이제 그 앞부분에 지금 얘기했던 비서실장이 사퇴하거나 아니면 비서실장이 경질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제 비서실장이 스스로 이제 집을 정리를 했고 지금 집이 이제 무주택자가 돼버렸어요. 두 개를 다 파는 바람에. 지금 관사에 사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경질을 한다.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상황까지 갈 가능성은 낮고 다만 이제 뭐 김현미 장관 문제도 당장 제가 볼 때 사퇴를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되면 부동산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국민적 여론이 부동산 문제에 상당히 좀 큰 상황이고 부동산 대책이 좀 먹히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얘기가 나올 수는 있지만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일단 지난번에 대통령이 김현미 장관을 불러서 따로 지시를 했고 그 지시된 사항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지 좀 지켜본 다음에 그래도 문제가 안 풀릴 경우에는 그게 뭐 다시 고민해 볼 수 있는 카드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김현미 장관을 물러나게 하는 상황은 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김현미 장관을 물러나지 않게 하면은요 야당은 좋습니다. 지금 부동산 이러한 정책들이 잘 작동되고 있다라고 국민의 현실적인 인식과는 다른 잘이란 수식은 안 썼다라고 작동되고 있다라고 작동되고 있다라고 표현하신 거를 보면은요 국민들 기본적인 인식과 생각 판단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징벌적인 규제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을 막겠다라는 정책을 계속하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부동산 정책 결국엔 실패하겠죠. 지금 3년째 여론 악화의 소재를 남겨놓는 꼴이 된다. 그렇습니다. 좋지 않으면. 어쨌든 정책을 실패한 부처의 담당자를 그대로 놓는 것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께는 상당한 부담감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대통령이 다시 불러서 지시를 더 세심하게 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실행되느냐 하는 부분을 좀 지켜봐야 돼요. 지금 당장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지금 당장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건 맞지 않다고 봐요. 대통령이 김현미 장관 불러서 이런 부분 이렇게 해라라고 또 지시를 하셨어요. 그 부분이 실행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고 그런데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지만 지금 당장 물러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 대통령의 선택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얘기하신 대로 일단 반포 아파트까지 이달 내에 처분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비서실장, 노영민 실장의 문제는 그냥 지나갈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그 전에 이미 지금 외교안보팀이 바뀌었고 야당에서는 또 보니까 정책실장까지 뭐 교체라고 공격을 하고 있던데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런 인적 쇄신의 요청은 결국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 공격을 하면 정부가 하는 모든 정책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대통령이 그렇게 하실 거냐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실장이 뭐 이 문제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물론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이 국민이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한 번 더 실행해 보고 그래도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정책 시장까지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야당의 공격에 그냥 그대로 밀려가는 듯한 모양새가 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서 제가 볼 때는 정책을 한 번 더 실행해 보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발 잘 실행하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 최근 당장은 노영민 실장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만은 나머지 다주택 참모들도 이제 계속 이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민정수석 김재원 민정수석 선택에 촉각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선 강남에 아파트 두 채가 있는 데다가 민정이면 또 그런 이제 공직 관련 문제를 다스리는 쪽인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압박을 많이 받을 거예요. 또 원래 기업에 있다 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비서실장까지 지금 집을 다 판 상태고 여론이 상당히 안 좋게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한테도 지금 집 팔으라고 지금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 또 특히 이제 김종원 수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심적인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저는 그래서 아무리 이제 개인적인 거고 개인의 어떤 재산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여론의 압박에 김종원 수석이 그냥 가만히 있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강제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나 본인이 국민의 여론이라든지 지금의 상황을 좀 분석하신다고 하면 아마 선택을 하지 않으실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 상황입니다. 네, 조국 수석 후임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수석 자리 오래 있던 자리도 아닌데요. 그러네요. 그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와 강남 아파트 두 채 어느 것을 선택을 할지 답은 나와 있죠. 강남 아파트 한 채 팔 겁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참모가 됐다는 것은 상당히 영광스러운 자리 아닙니까? 비서실장께서도 파셨으니 본인도 따르지 않을까. 자리하고 파는 것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많이 있겠죠. 근데 원장님 아무리 생각해도요. 저는 이거는 잘못된 압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는 강남에서 10년 전에 집을 사가지고 갑자기 가격이 폭등해서 나의 재산이 늘어났어. 이게 공직자로서의 결격 사유가 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회의적입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김조원 민정수석이 강남 아파트 한 채 팔면 집값이 떨어집니까? 노영민 실장이 반포 아파트 팔면 집값이 떨어지냐고요. 이런 식으로 맞지만 그러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영향력 이런 것은 좀 이제 변수가 되죠. 영향력은요. 정책을 잘해야죠. 다주택자들 집 팔라고 하면서 보유세도 올리고 양도세도 올려요. 그러면은 다주택자들이 왜 집을 팔겠습니까? 보유세를 올리면은 거래세인 양도세는 낮춰야 다주택자들이 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출을 풀어놔야 그 주택이 나왔을 때 그 주택을 사고 싶어하는 신혼부부라든지 젊은 친구라든지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제대로 하지 이런 이미지 정치, 상징적인 정치, 쇼하는 정치 하지 말아요. 그러면 이번에 지금 추가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 종부세를 올리는 방법 그러면서 이제 국회에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대안 어떻습니까? 국가 정책을요, 원장님 감정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부세 지금 제한이 감정적이라고 보세요? 그럼요. 우리가 종부세를 이 정도까지 올릴 건데 너 집 안 파나 한번 두고 보자. 이런 감정이 들어가 있다고 봐요. 이번에 1년 미만은 80%까지 올린다고 했는데 그래도 집값이 안 떨어지고 오르면은 아마 100% 매기자고 할 겁니다. 이런 식의 정책이 잘된 정책은 아니다. 신념과 감정으로 국가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종부세 대책 상당히 비판적이네요. 그러니까요. 감정적인 대책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종부세도 하나의 세금을 통해서 정책을 위반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는 아까도 그 노영민 실장 비교를 하시면서 우리 장 소장이 얘기하셨잖아요. 집을 나중에 판 이유가 결국 세금 줄이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한 걸 보면 양도세는 만약에 두 집을 갖고 있는데 하나를 팔게 되면 일정 부분 좀 감면해 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집을 팔게 하도록 만드는 거니까. 종합부동산세는 가지고 있는 집
전체를 합쳐서 그 돈이 얼마냐에 따라서 세금을 먹이는 보유세가 거거든요. 되는 거죠? 보유세가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집을 팔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재산권의 침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논란이지만 집을 팔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대출 문제도 물론 지금 장 수장 지적했듯이 이제 우리 젊은 층이라든지 집을 아직 가지고 계시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에 대출을 통해서 집을 살려고 하는 부분들은 보장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 대출을 통해서 갭 투자를 해가지고 집을 그냥 몇백 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능력은 안 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다가 대출 문제가 나온 건데 여기서 나오는 부작용들은 일정 부분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도 봅니다. 예를 들면 대출 문제도 좀 엄격하게 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대출을 받는 것까지 막는 것은 안 된다. 다만 예. 집을 갭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그걸로 해서 재산 증식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출하는 것까지도 그러면 다 그냥 방치할 거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정교하게 해서 맞출 필요는 있지만 이거 세금 전체가 다 문제다고 이렇게 몰아서 얘기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요, 제가 비유 한번 할게요. 교통사고 많이 난다고 차를 다 없애버립니까? 교통사고는 나지 않도록 신호등 체계 잘 지키도록 하고 경찰관들 배치해서 교통사고 안 내게 해야죠. 전 그런 정책을 쓰란 겁니다. 정말 돈 없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넓혀가는 그런 기쁨의 사다리조차도 완전히 부서뜨려 버렸잖아요. 그런 정책은 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 정책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건데 정부가 방향을 모를까요? 근데 이 정부의 기본적인 원칙이 그거잖아요. 규제 일변도의 정책. 지금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징벌적인 규제를 통해서 벌금형의 그러한 세금을 높임으로써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원장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정부가 얼마나 엉터리냐면요. 2017년도에 청와대에서 임대사업자 활성화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자 하면은 많은 혜택을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임대사업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요, 법이 미비돼가지고요, 임대사업자가 중간에 임대사업을 그만두게 되면은요, 3천만 원의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엉터리라는 거예요. 네, 짧게 질문 하나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요, 네. 이렇게 강제로 팔라고 하는 거는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했는데 네. 또 원희룡 지사가 통합당 의원들도 집을 팔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장치호 소장 아까 얘기했던 말에 제가 반말할 게 많은데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면 예, 예. 장설천 소장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 볼 거예요. 네. 인용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늘 잘하는 말 있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하세요. 장소영 선생님이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주호영 원내대표 이런 얘기 하는 것은 물론 이게 반헌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면 저는 뭐 그거 주장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과연 국민의 시선에 맞느냐의 문제예요.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 이런 시각을 갖고서 접근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부동산 정책에서 화가 나 있는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 거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이런 주장 계속 하셔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러나 이런 주장을 통해서 국민들의 민심이 돌아서거나 통합당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는 부분은 오히려 원희룡 지사에게 공감하나요? 그럼요. 저는 그렇게 공감해요. 왜냐하면 통합당이 만약에 정말 고소득자나 아니면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분들만 보고 정치를 한다면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겠지만 예.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보는 관점은 이 관점은 다르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이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원희룡 지사의 말처럼 국민과 호흡할 수 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반헌법적이라는 거에 동의는 하지만 네. 국민의 민심에는 어긋나는 행동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소득제 예를 들어볼게요. 당연히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해서는 안 될 정책인데 국민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따라갔지 않습니까? 지금 부동산 문제에서 되게 국민들이 민감해하고 있으니 네. 이 부분만큼은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이 미래통합당의 의원들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 대통령께서 임명한 여러 사람들 중에서 지금 청문 대상은 지금 두 사람이죠.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들어보겠다라고 지금 아직은 유보적인 상황인데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인 지금 예비 질문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박지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장 되겠죠. 낙마할 일은 없을 거고요. 네. 그냥 약간의 흠집과 상처가 날 거예요. 과거에 이분이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청문회장에서 얘기할 거예요. 전두환 자격하고 관련된 문제들입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제 본인의 개인적인 문제겠죠.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5.18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는 지금과는 다른 어떠한 얘기를 했었는지, 그리고 대북 송금 때문에 감옥까지 갔다 왔다는 것들,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그 청문회장에서 얘기해서 흠이 잡힐 여지가 있긴 하다. 상처를 줄 그러나 텐데 낙마는 되지 않는다.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낭만은 되지 않는다에 동의하고요. 예. 흠이 잡히는 문제도 뭐 얘기하겠죠. 얘기할 텐데 제가 볼 때 박지원 지금 후보자가 자기 얘기를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론은 조금 더 호의적인 쪽이 뭐 많더라고요. 호의적인 쪽이 많은 걸로 나왔어요. 여론조사 네. 결과는. 그래서 왜냐하면 박지원 이제 의원이 지난번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 할 때 그때 이제 3파 역할을 했잖아요. 네. 그때도 역할을 했고 또 통일 관련되나 아니면 남북 문제 관련해서 많은 부분 좀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런 부분들을 높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전에 무슨 발언을 했다, 어디에 뭐 예전에 뭐 처벌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문제가 나오긴 나오겠지만 네. 그 부분은 또 박지원 의원이 그 나름대로 얘기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논란은 될 수 있지만 낙마를 시킬 만큼의 그렇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네, 장 소장, 여론이 조금 더 호의적인 쪽이 많은 배경은 뭐로 보세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인사가 아니라 본인을 반대했던 사람을 껴안았다라는 것 때문에 국민들께서 점수를 좀 주시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박지원 의원이 여러 가지 언론에 나와서 그 대북 문제에 관한 다양한 식견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국정원에 있는 지인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분위기는 어떠냐 그랬더니 되게 황당하고 쇼킹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국정원장은 원 출신이거나 아니면은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측근이거나 이런 분들이 왔는데 지금 박지원, 지명자는요 정치인이잖아요. 대통령의 측근도 아니었고 원 출신도 아니에요. 옛날에 김대중 정부 때 강인덕 씨라든가 박재기 총장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 측근 아니었어도 초반에 갔었죠. 그래도 그분들은 대통령과 함께 정책을 해왔던 분들이었잖아요. 근데 박지원, 지명자는 그렇지 않았는데 시킨 것은 우리 국정원을 어떻게 보는 것이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요. 네. 이분이 와가지고 호남쪽 인맥만 챙기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걱정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기우라고 생각하고요. 네. 국정원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으면 장 수장이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듣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뭐 별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그렇게 우리하고 걱정하는 문제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또 어찌 보면 대통령과 직접적인 예를 들어서 뭐 친분 관계나 이런 분이 없는 분이 오는 것이 또 국정원을 또 잘 운영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너무 대통령과 친한 사람이 가서 대통령 원하는 대로 국정원 자칫 권력의 도구가 될 수 그럴 있다.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그러지 않고 정말 자고우면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차원에서 국정원의 독립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지 10초만 좀 않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국정원이 그동안 정치로부터 독립하고 멀어지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해왔거든요. 네. 법도 그렇게 했고 인적 구성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국정원 요원들 여의도에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가장 노예한 정치인을 국정원장 시켰다. 그 부분은 상당히 우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인영 후보자 인사청문회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뭐 이인영 후보자 같은 경우도 특별히 지금까지는 뭐 야당에서 그렇게 많이 공격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치인 출신이고 또 오랫동안 정치를 했었고 통일 문제나 남북 관계도 관심을 갖고 계속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크게 뭐 물론 야당이야 공격을 하겠지만 전대협 출신이 줄줄이 특보에다가 네. 또 이렇게 통일부 그런 장관도 가고 부분들. 하니까 여기에 대한 그렇죠. 비판, 야당의 비판 나올 법한데. 나올 법하죠. 그런데 이제 그게 전대협 출신이라는 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지금 그리고 정치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오랫동안 했고 현실 정치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예전에 전대협 출신이니까 지금 그대로일 거라 이런 생각을 하는 건 그것도 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초반에 그런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그게 크게 흠집이 돼서 낙마할 정도의 문제까지 발전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인영 후보자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게 현실 인식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좀 그냥 우리끼리 금강산 관광도 하고 개성공단 재개할 수 있어라는 환상을 심어주지 말고 비핵화 없이는 대북 제재 풀 수가 없으니 비핵화에 대한 명백한 상징적인 조치를 취해라. 영변 외에 플러스 알파를 내놔서 그러면 우리가 미국과 유엔을 설득해서 대북 제재를 풀겠다라는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북한에 알려줘야 된다. 이른바 현실주의적인 접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려스러운 거는 근데 우리 독자적인 대북 그런 접근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것 같은데 창의적인 방법을 구상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제가 한 부탁의 말씀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부탁한 그 말씀을 잘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미국의 협조나 미국의 동의가 없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다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대북 제재가 작동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뭘 한다는 것도 창의적인 생각이라는 건 대북 제재 안에서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생각이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독단적으로 뭘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대북 제재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찾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이전에 장성철 소장이 최진봉 교수 의견에 이견을 달지 않겠습니다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7월
8월까지 됐어요. 네, 오늘은 보니까 우리 최진봉 교수가 장 소장의 의견을 상당히 포용하는 스타일로 제가 항상 형님 입장에서 포용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내일부터 장마전선이 북상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제주도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모레는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기온은 30도 안팎을 넘나들면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 그동안 진보 진영 활동에 동참해온 가수 안치환 씨.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그 노래 부른 가수죠. 안치환 씨가 최근 내놓은 노래 아이러니. 그 내용과 노래 만들었던 배경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콩고물의 완장찬 진보. 기주자의 꺼져라 이런 내용도 담고 있는데요. 진보를 팔아서 기득권자가 된 일부 진보파리를 비판하는 노래라고 합니다. 요즘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 공감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